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3년 반. 드론이 전장의 새로운 핵심 전력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군사전문연구위원과 얘기를 나눕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영공까지 드론이 침범하면서 그 긴장이 지금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이었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한 드론 410여 대를 이제 발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가운데 한 19대가 이 폴란드 국경을 넘어서 이제 폴란드 국경을 비행하기도 하고 일부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맞서가지고 이제 폴란드 공군의 F-16 전투기도 출동을 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이제 F-35 전투기도 지금 이제 폴란드에 지금 대기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이 러시아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 전에도 이런 드론들이 몇 번 떨어졌던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토 차원에서 이걸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나토 회원국들의 공군 전력이나 이제 지대공 미사일, 주로 이제 지상에서 공중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이런 체계들이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덜란드의 F-35 전투기도 출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토가 이런 공동 대응에, 그러니까 러시아 드론을 잡는데 공동 대응에 나섰다라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는 이렇게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네. 지금도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전 다음에 폴란드를 향해서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유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 자체를 단순하게 볼 건 아니다라고 지금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네.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루마니아에도 이 또 영공 침범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땐 전반적으로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이제 러시아가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토가 러시아의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하. 이런 걸 한번 이제 간보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폴란드 영내에 떨어진 드론 같은 경우에는 게르베라라는 기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게르베라라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기만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폭탄이나 이런 걸 장착하지 않고 뭐 자폭해서 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방공망에 혼란을 주거나 이제 방공망의 처리 역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용도로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루마니아 상공에 이제 비행했던 드론은 약간 이제 그런 자폭 드론.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면서 이란에서부터 이제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을 들여와서 이걸 또 국내에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계란형 자폭 드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나토가 이 러시아의 드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러시아가 떠본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드라마 제목 같긴 한데 푸틴의 위험한 간보기, 뭐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이에 질서라 우크라이나가 역시 드론으로 러시아를 공격을 했는데 러시아의 이곳을 집중 타격을 했죠.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이제 정유시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됐든 우크라이나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전쟁의 향방을 뒤엎기 위해서 서로의 가장 아픈 곳만 때리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사용되는 게 다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산유국이죠. 그렇죠. 천연가스 많이 나죠. 실제로 전비의 상당 부분을 이걸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전쟁의 돈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지금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각종 제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제값받고 팔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그냥 싼 값에 막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쟁의 돈줄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항공 우주 기술은 옛날부터 어느 정도 갖고 있던 나라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드론을 만드는 기술이 급속도로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줄 차단 목적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요즘 이제 러시아 영상들 잘 보시면 주유소마다 차들이 줄을 서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네. 휘발유라든지 디젤유가 제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의 돈줄 막기도 있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종전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네. 것도 좀 담겨 있습니다. 다목적 포석인데 거기에 드론이 역시나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드론 대 드론, 이 두 나라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올해 러시아의 한 공식 행사장 현장인데요. 자, 위원님, 푸틴 대통령의 경호원이 지금 저거요. 국방색의 어떤 물체를 들고 있는데 저게 뭘까요? 요즘 이제 이 드론을 요격하는 체계들이 이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드론으로 드론을 요격하겠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추정키로는 욜카라는 요격 드론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에 나왔지만 이제 뒤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프로펠러가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공중으로 날아가서 날아오는 드론으로 요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매가 갈매기를 공격하듯이. 그렇죠. 네.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또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욜카 같은 경우에는 전파로도 조종이 가능하고 네.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에서 뜨고 있는 드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광섬유를 이용한 드론들이 아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왜 광섬유를 쓸까? 예를 들어 무선으로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네. 무선으로 하다 보면 전자적인 제밍을 걸어버리면 아. 드론이 기능을 못 하겠죠. 네네. 근데 광섬유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파 작동할 수- 교란과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죠. 네. 그리고 광섬유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도 뭐 광섬유 인터넷 이런 거 사용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이런 광섬유 드론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욜카도 이제 비슷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도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정상들의 경호에 있어서 이런 대드론 무기들이 지금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3년 반 동안에 이어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아마 드론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드론의 활용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드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정찰이었어요. 네. 근데 전쟁이 이제 초반을 지나서 지금 이제 뭐 중반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갖추어지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를 공격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정찰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좀 큰 드론을 만들어서 수류탄을 떨군다든가 박격포탄을 떨군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다 이제 드론을 교란하는 전자전을 광범위하게 펼치다 보니 그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광섬유 드론이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시면 미사일과 드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네. 드론인 것 같은데 미사일 같이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단적인 예로 올해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만 한 3만 4천 대가 지금 쓰여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9배 늘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루 사이에 뭐 이게 한 800대 넘는 드론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과거와 달리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이런데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영상들이 매일같이 쏟아져요. 네. 그게 대부분 다 이제 드론에서 찍는 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인지전, 심리전도 수행을 하고 있고 정말 드론이 이제는 전쟁에서 빠지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많이 쓰면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전쟁에서 즉각 쓰기 때문에 드론 기술이 가장 앞서간 나라가 됐어요. 아하. 러시아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많이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전장에서 이제 드론이 없는 상황은 상상하기가 힘든데 드론이 이렇게나 주목을 받은 건 바로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높은 성능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군용 드론의 가성비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드론은
뭐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전쟁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산 드론을 많이 썼어요. 네. 뭐 방송용으로 쓰는 모 업체의 드론을 이제 많이 쓰다가 지금은 이제 3D 프린터라든가 그리고 이제 부품을 구해서 자체적으로 용도에 맞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류탄을 달던가 박격폭탄을 달아서 러시아군의 전차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러시아군의 전차 같은 경우에도 뭐 싼 거는 몇십억부터 비싼 거는 몇백억까지 하는데 이 드론은 제작 비용이 뭐 우리 하나로 계산했을 때 몇백만 원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 만드는데. 네. 근데 요거 하나로 이 수십억, 수백억 전차를 파괴를 시키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보면 가성비가 안 맞는 거죠. 네. 드론은 가성비가 월등하고 전차는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드론을 지금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이렇게 드론에 의해서 정말 쪽집게식으로 지금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제 이렇게 공격을 당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무섭죠. 네. 하늘의 소리만 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드론이 폭탄을 달지는 않았지만 드론이 날아다닌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기세를 누르는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드론을 빼놓고 전쟁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리 없이 날아와서 총을 쏘아대고 폭탄을 터뜨리는 드론. 전장에 있는 군사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이 정도면 이제 단순히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쟁의 판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군용 드론의 성능 어느 수준까지 발전을 한 겁니까? 지금 잘 보시면 드론도 크기가 다양합니다. 네. 큰 거는 사실 어떤 항공기만한 것도 있고 작은 거는 그야말로 이제 손바닥 크기만한 것도 네. 있고 심지어는 이 곤충 크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드론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드론들이 이제 대세가 되는데 그동안 드론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조종을 해줘야 됐어요. 네. 근데 요즘 잘 보시면 떠오르는 기술이 하나가 있죠. 인공지능.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되면서 사람이 조종해야 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큰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에 이제 간혹 배치되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MQ-9 리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MQ-9 리퍼 같은 경우에는 공중의 암살자라는 별칭 네. 혹은 이제 뭐 공중의 킬러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미국이 이제 과거 테러와의 전쟁했을 때 이 테러 지도자들 주로 이 MQ-9 리퍼를 이용해서 많이 암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리퍼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고고도 작전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이나 표적을 제거할 때 사실은 우리도 형사들이 범인 잡을 때 막 잠복하고 있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채공하면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면밀히 감시하다가 이때쯤 공격을 해야겠다. 그러면 결심을 하면 바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또 무장도 장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더해서 이제 각종 센서들, 뭐 이제 밤낮 할 것 없이 전자광학 장비라든가 연령상 장비를 통해서 이제 추적 감시하는 그런 기능들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능들은 우리 국산 무인기도 지금 하나둘씩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설명 들으면서 드론과 인공지능이 합쳐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섬뜩한데요. 왜냐하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몇 남지 않은 인류 종족을 감시하기 위해서 기계들이 띄워서 늘 상공을 돌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던 게 바로 드론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영화 속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론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공격은 쉽지만 방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드론의 방어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고 드론을 방어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게 드론이 나타나면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과거에 보시면 이제 무인기 몇 번 띄워가지고 이제 국내가 발칵 뒤집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요격하러 우리 이제 공군에 전투기가 출격을 했는데, 그래서 어찌돼가지고 이제 쫓아갔어요. 근데 전투기 조종사 눈에는 앞에 있는 그 북한의 무인기가 보이는데 네. 이게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는 저걸 인식을 못하는 아하. 거예요. 그런 문제가 사실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워낙 크기들이 작다 보니까 레이더가 아무리 좋아도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문제가 지금, 이건 이제 세계적 강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도 겪고 있는 문제예요. 네. 전 자, 세계군- 그러면 예. 위원님 거기서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예, 사실 그 공격용 드론을 개발할 때는 예, 다들 자기가 공격하는 것만 상상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제 드론을 가지고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드론을 공격하면 또 막아야 된단 말이죠. 예. 누구 할 것 없이. 비용이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1,000만 원짜리 혹은 100만 원짜리 드론 하나 막으려고 예, 수천억 원 예, 이런 뭐 전투기가 뜨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는 격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폴란드 영공 침범한 무인기 이 드론 같은 경우에도 한 가격이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요격하는데 수백억짜리 전투기가 떠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이걸 또 맞춰야 되잖아요. 네, 쏘는 미사일도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싼 미사일인데 그것도 발당 가격이 한 10억 해요. 네, 그러니까 6억, 뭐 10억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가성비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으로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 같은 것도 검토가 되고 있고, 보통 이제 드론 요격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드키라 해서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네, 소프트키라 해서 전자적으로 제밍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유럽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이 빠르게 진화하는 드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예.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저렴한 물리적 요격 수단은 이제 대공포 같은 것들. 대공포. 대공포는 상대적으로 이제 포탄 가격이 싸다 보니까 미사일보다는 네. 대신 여러 발을 쏴야겠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제 유럽의 몇몇 업체들은 드론만 잡는 싼 미사일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드론 전용 미사일. 예. 네. 그런 것들도 지금 내놓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소프트킬, 제가 이제 전자적 제밍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장비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것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 이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EMP라는 거 있죠, EMP. 그래서 EMP 기능을 이제 적용을 해서 보통 이제 하이 파워 마이크로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이 레이더 같은 걸 이용해서 그걸 쏩니다. 그래서 군집으로 날라온 드론을 한꺼번에 요격하는 것들도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점입 가경입니다. 뭐 일본도 드론 방어에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어쨌든 이 드론은 계속해서 북한 같은 경우 움직임도 우리에게 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일단은 이제 핵 개발, 뭐 미사일 개발 이것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죠. 네. 러시아 따라서. 그러면서 사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지 말아야 할 걸 배워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도 이제 이란의 샤헤드 136을 가져와서 뺏겨서 자기네가 만드는 자폭 드론 같은 것도 지금 북한도 공장에 가서 취업을 해서 그걸 배워오고 있다라는 뭐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북한도 드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걸 봤으니까 네. 당해도 봤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섭죠. 네. 우리도 물론 드론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실전 경험을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드론은 계속해서 전장터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드론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방부가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라는 아하. 이런 좀 거대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앞으로 군의 드론이 중요한 무기 체계로 이제 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군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이제 국내에 뭐 큰 방산업체든 중소방산업체든 지금 다 드론 개발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드론을 잡는 이 대드론 장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가지 또 큰 문제가 있죠.
지금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군병력이 계속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무인 전력들이 지금은 이제 대신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유무인 복합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인 무기 체계와 무인 무기 체계를 복합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많이 연구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항공 우주 업체, 뭐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대한항공도 사실 우리 군의 요구도에 맞는 다양한 드론들을 지금 만들어서 배치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우리 K 드론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산 중소기업의 새를 닮은 드론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중동 국가가 사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 군사력 증강 목적도 있지만 우리 경제에도 향후에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드론으로 총알 말고 피자나 우편물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